안녕. 자, 우리 이번 시간에 배울 것은 드디어 3학년 2학기 과정의 맨 마지막 통계라는 파트입니다. 이 통계라는 파트가 우리가 배워야 되는 내용이 딱 세 가지예요. 하나는 대표값, 두 번째는 산포도, 세 번째는 산점도. 좀 이름이 비슷한 녀석이 있죠. 헷갈릴만 하지, 그치? 그래서 산포도, 산점도 이 둘을 정확하게 좀 구분하는 것도 좀 이따가 강조하면서 얘기를 드릴 건데, 아무튼 이 세 개 개념은 배우면 끝이니까 오늘은 굉장히 좀 빠르게 끝나지 않을까 라고 기대를 해보셔도 좋습니다. 마지막 수업이기도 하니까요. 네. 대신 좀 대답 잘 해주시고 협조를 잘 따라오셔야 좀 수업이 금방 끝나겠죠? 왜냐면 난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면 못 넘어가니까 그런 강박증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라도 이해를 못하면 못 넘어가니까 전부 다 알고 있다는 어필을 확실하게 해주시는 것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대표값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다들 좀 덥나요? 나는 에어컨 바로 근처에 있어가지고 좀 시원하다고 생각하는데 더우신 분들이 계신 것 같네? 네. 금방 시원해질 테니까 좀만 참으시고요. 자, 그럼 우리 대표값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값이라는 것은 진짜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대표할 수 있는 값을 대표값이라고 하는 거겠죠. 그럼 도대체 뭘 대표하는 값일까?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시험들을 쭉 봤어요. 뭐 예를 들어서 중학교 3년 내내 본 시험 점수, 수학 시험 점수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한 반에서 아이들의 수학 시험을 전부 딱 조사를 해서 나타낸 어떤 뭐 자료들이라든지 그런 자료들이 있겠죠. 그 자료들을 놓고 이 자료들을 대표할 수 있는 값으로 뭘 삼는 게 좋을까라는 고민을 했을 때 결정된 값, 그걸 우리가 대표값이라고 합니다. 중학교 3년 동안 본 수학 점수들을 대표할 수 있는 값은 뭐라고 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은 뭐 우리 반 학생들의 수학 점수를 쭉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이 값들을 대표할 수 있는 값으로는 뭐가 좋을까? 뭐 이런 고민들을 하겠죠. 그 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하는 행위와 그다음 계산해내는 값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렇지, 평균. 너네들이 항상 시험 보고 난 다음에 이제 내 이번 중간고사 시험의 평균은 하면서 이제 계산하는 것들이잖아. 그게 왜 계산하고 있어? 쓸모없는 값이라면 계산 안 하겠죠. 내가 시험을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쯤 점수를 맞았는가라는 걸 조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그 값을 구하는 거잖아. 그 값은 분명히 완벽하지는 않을지라도 대표값이 되기에 충분한 값이 될 수는 있어요. 여기서 이제 완벽하진 않을지라도 라는 것은 뭐 그 평균을 계산하는 것에 대한 어떤 뭐랄까 어쩔 수 없는 한계점? 좀 이따 이제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긴 할 건데, 어쨌든 뭐 그런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그 자료들을 대표할 수 있는 값이라고는 해볼 수 있겠죠. 그치? 또 다른 게 뭐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가 나는 수학 시험을 쭉 봤었던 그 점수를 조사해 보니까 90, 90, 85, 90, 90, 95, 90, 90 뭐 이렇게 맞았대. 90점이 뭔가 좀 많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나는 그냥 90점 정도 맞았다라고 하면 되겠구나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약간 좀 그 평균을 구하는 것보다 좀 정성은 덜 들어가는 것 같지만, 그래도 뭐 이렇게 뭔가 한쪽에 쏠림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뭔가 그거를 우리가 대표하는 값이라고 칭할 만하겠지. 그래서 가장 자주 나온 값 정도쯤으로 우리가 대표값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는 이런 것들도 가능할 거야. 예를 들어 내가 80, 85, 85, 80, 90, 90, 85, 80, 85, 90 뭐 이러면은 대충 중간 정도쯤에 있는 점수가 몇 점이에요? 85점이죠. 그럼 85점을 대표값으로 하면 충분하겠다.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중앙에 있는 값 정도쯤을 양극단이 아닌 정중앙에 있는 값을 우리가 대표값으로 할 만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가 우리가 대표값으로 고려되는 세 가지. 첫 번째, 평균. 두 번째, 가장 자주 나온 값, 최빈값. 세 번째, 정중앙에 있는 값, 중앙값. 다들 뭔가 각각의 단점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대표값으로 삼을만 하죠. 그치? 네, 그래서 평균 같은 경우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거는 전체 자료의 합 을 자료의 개수로 나눠준 거.
또 이제 평균이라고 하죠. 가장 정성이 많이 들어가고 가장 그나마 단점이 없는 대표값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그 정도까지 정성을 들일 필요는 없고, 뭐 예를 들어 자료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걸 막 다 조사하는 게 사실상 다 더하고 막 뭐 하고 하는 게 사실상 그것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 대비 별로 효과가 좋지 않을 때, 가성비가 좋지 않을 때, 그때는 이제 뭐 평균을 구하기보다는 제일 많이 눈에 띄는 거, 아니면 정 가운데 있는 거, 뭐 이런 것들로도 우리가 대표값을 취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표값의 약간 좀 대략적인, 약간 좀 대강의 대표값, 이런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중앙값이라고 불리는 것과 최빈, 최단이라고 쓴 거 같네. 최빈값. 이라고 하는 것 두 가지를 추가로 우리가 이번 대표값에서 학습하려고 합니다. 자, 중앙값이 뭐라고요? 말 그대로야. 중앙에 있는 값. 최빈값이 뭐라고? 그냥 자주 눈에 띄는 거. 제일 빈번하게 나오는 값. 그걸 최빈값이라고 합니다. 평균이 가장 정성이 많이 들어가지만 그것이 뭔가 현실적으로 한계에 좀 부딪힐 때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때 중앙값이나 최빈값 같은 걸로 이제 대표값에 약간 좀 계략적인, 약간 우리 그래프 그릴 때 그래프를 정교하게 그릴 수 있지만 개형을 그릴 때도 있는 것처럼 대표값을 그냥 뭐 계략적으로 얘기하고 싶을 때는 중앙값 또는 최빈값, 정말 정성들여서 이야기하고 싶을 때는 평균을 구해서 이야기하는 게 이제 얘네들이 취하고 있는 포지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각각의 단점들이 있기는 한데 그 단점들을 지금 좀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해요. 자, 평균이 갖고 있는 단점은 뭐냐면요, 양극단으로 어떤 값이 굉장히 많이 치우쳐져 있을 때 그때 그것의 영향력이 평균에 상당한 뭔가 오염을 좀 불러일으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번 시험을 봤어. 근데 이제 90점, 95점, 90점, 95점, 100점, 95점, 100점, 95점, 90점, 95점 했는데 어느 날 장염이 걸려가지고, 아니 응급실에 입원을 해가지고 실려가가지고 그날 시험을 못 본 거야. 그래서 빵점. 좀 억울하긴 하지만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과목들의 평균 점수가 그대로 끌려옵니다. 내가 만약에 10과목을 봤다 그러면 뭐 다 뭐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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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점 이렇게 맞고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빵점이 하나가 딱 등장해봐? 그러면 이 빵점이 모든 것들을 다 끌고 10점은 적어도 끌고 낸 거예요. 그래서 내 평균 점수는 대략 89점, 뭐 90점, 뭐 89점, 88점 요 정도쯤 나오겠지, 그치? 아까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 9과목의 평균이 한 95점 정도쯤 됐으니까 요 빵점 때문에 아마 85점으로 떨어졌을 거야. 그럼 85점이 과연 그 자료를 대표하는 값이라고 할 만할까? 85점에 가까운 점수는 사실 하나도 없었잖아. 다 90, 95, 95, 100, 95, 95, 100, 95, 90, 95, 90 뭐 이런 것들이 있다가 빵점 하나만 딱 나왔을 뿐인데 그것으로 인해 얘랑 쟤랑도 전혀 상관없는 85점. 이게 대표값으로 설정되는 게 과연 적합한가 이거예요. 요건 좀 아닌 것 같다 이거지. 여러분도 혹시 여러분들 김연아 선수의 그 피겨스케이팅 라이브로 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몇 년생입니까 여러분들? 내가 기억하기로 김연아 선수 마지막 피겨스케이팅 그 대회 출전한 게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인가 그랬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2008년에 몇 살이었어요? 없었어? 없었다고? 미치겠다. 맞나? 2008년이? 아무튼 없었어요? 와, 내가 짜장면을 먹으면서 김연아 선수를 응원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없는 존재였습니까? 요즘 내가 피겨스케이팅을 보고 있지는 않지만 아무튼 그때 당시에 나는 이게 평균의 단점을 저런 식으로도 상쇄시킬 수 있구나 라면서 뭔가 되게 좀 놀랍게 봤었던 채점 방식이 있었어. 그때 이제 피겨스케이팅 채점 방식, 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에 심판이 8명인가 10명인가 그래요. 근데 심판도 사람이니까 이거 좀 선호하는 선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뭐 혹시 여러분들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10명의 사람이 있으면 그 중에 3명은 이유 없이 날 좋아하고 3명은 이유 없이 날 싫어하고 나머지 4명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다. 뭐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그래서 이제 내가 행동을 잘하고 뭐 정말 착실하게 잘 살면 7명이 내 팀이고 3명은 뭐 어쩔 수 없는, 날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뭐 저는 개의치 말아라. 이유 없이 미워하는 사람일 수 있으니까. 대신 내가 행실을 나쁘게 한다면은 이제 3명은 뭐 이유 없이 날 좋아하겠죠. 부모님이라든지 뭐 아니면 정말 내 절친들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존재들은 그럴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제 날 싫어하니까 행실 똑바로 해라 라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교훈들을 담고 있는 문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심판도 사람이니까 어떤 A라는 선수
김연아라는 선수가 진짜 막 너무 팬이야.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연기를 할 수 있지? 라고 하면서 이제 정말 진짜 막 완전 열성팬인 심판이 있을 수도 있죠. 그쵸? 최대한 객관성을 갖고서 심판을 한다 하더라도 그 주관적인 그 어떤 호감이 반영이 안 되진 않을 거잖아, 그치? 반대로 저 김연아 선수 때문에 우리나라 선수가 하면서 이제 뭔가 좀 악감정을 갖고 있는 심판이 있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 당시 그 피겨스케이팅 점수를 어떻게 매겼냐면 그 8명이라고 할게요. 8명의 심판들이 점수를 매긴 것에서 가장 좋은 점수 2개, 가장 안 좋은 점수 2개를 뺍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4개 가지고 평균을 냅니다. 그러니까 양극단으로 치우쳐져 있는 평균을 오염시킬 수 있는 것들을 빼, 그리고 나머지 것들을 평균을 냅니다. 그럼 이제 2개의 효과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평균을 오염시킬 수 있는 그 값들을 제거하는 그냥 진짜 눈에 보이는 효과가 있기도 해요. 근데 사실 두 번째 효과가 더 큰 효과인데, 내가 심판진인데 내가 그냥 이 선수에 대한 호감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점수를 좀만 더 후하게 줬다는 이유로 내 평가 점수가 허수가 되는 것, 그러니까 허수라는 것은 이제 고려되지 않는, 이 심판진의 어떤 그 점수 결과에 고려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처해지는 건 별로 원치 않을 거 아니야. 내가 심판진으로 갔는데 내가 맨날 이 선수한테 점수 좋게 줘가지고 막 딱 낙인 찍혀버리면 좀 그것도 곤란하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심판으로서의 가치를 좀 상실당한 느낌? 그래서 이 심판들이 조금 더 객관성을 갖고 있게끔 하기 위한 어떤 장치이기도 하겠더라고. 이건 내 생각. 그래서 이제 평균의 단점을 저런 식으로도 이제 상쇄를 시키는구나. 그래서 평균과 중앙값이 갖고 있는 장점을 같이 콜라보한 게 그 평가가 그 산정법이더라고요. 어쨌든 평균이 갖고 있는 그 가장 큰 최대 단점, 어떤 하나의 툭 튀는 그런 값들로 인해서 평균을 내면은 그 전체 자료의 어떤 값들의 평균이 오염될 수 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자 우리 방학 동안에 책 열심히 읽자라고 해가지고 네 하고서 이제 방학 때 책 읽은 건수를 조사해봤는데 뭐 애들이 말 잘 듣겠습니까? 자 몇 권 읽었어? 2권이요. 너는 3권이요. 너는 4권이요. 너는 1권이요. 너는 2권이요. 했는데 어떤 놈이 자 너는 했더니 전 120권이요. 어쩌다 120권을 읽었어? 저는 삼국지에 이번에 푹 빠져가지고 삼국지 만화를 읽었더니 이제 60권 채워졌고요. 삼국지를 읽고 나니까 이제 뭐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것들도 재밌어가지고 그리스 로마 신화도 읽었더니 그것도 한 60권 정도 좀 되더라고요. 그게 120권이. 그놈 때문에 갑자기 우리 반에 책 읽는 평균 건수가 10권으로 튄 거야. 애들은 다 한 권, 2권, 3권 읽고 있었는데. 아무튼 그런 상황들도 존재할 수 있으니까 평균이라는 것은 그런 맹점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재미난 케이스가 하나가 더 있어요. 연수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1980년 어느 해에 무슨 어느 모 대학교에 역사학과였나? 아무튼 역사학과였나 경영? 아무튼 뭐 그 학과의 평균 연봉이, 그 학생들이 이제 사회에 진출해서 받았던 평균 연봉이 다른 평균적인 대학들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1위를 달성했는데, 그 1위를 달성했는데 그게 3배 차이가 났대. 2위로. 그러면 그 대학교 학과가 뭐가 막 이렇게 막 붐이 일어나가지고 막 그랬을 것 같잖아. 이 평균만 봤을 때는. 근데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대학교의 졸업생 중에 마이클 조던이 있었다고. 마이클 조던. 그러니까 그 선수가 그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이제 농구에 딱 팀에 들어가가지고, 마이클 조던 알죠, 그렇죠? 뭐 나이키로 유명한 선수 있죠. 나이키 그 뭐 신발 모델로도 유명한 선수 있죠. 그 마이클 조던이라는 농구 선수, 되게 이제 전설적인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가 이제 그 프로팀에 입단하면서 받았던 연봉이 그 전체 인원의 평균 연봉을 끌어올린 거야. 그래서 그 학교의 그 학과의 그 해의 평균 연봉이 다른 학교들의 최소 3배 이상. 해서 이제 평균만 보면 이 학교 미쳤네? 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단순히 마이클 조던의 영향 때문이었다라는 그런 재미난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균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맹점이 있어요. 평균의 역설이라고도 불리는데, 아무튼 평균이 뭐 그런 어떤 문제들을 좀 갖고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중앙값 혹은 최비값을 취하거나 아니면 그들의 장점들을 여기에 가미를 해서 좀 더 수정된 평균들을 구하곤 합니다. 근데 그것까지는 몰라도 되고, 아무튼 평균이 있다. 근데 그 평균은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라는 것 정도까지만 알아두셔도 충분합니다. 그다음 중앙값 같은 경우에는 이게 너무나 쫙 하고 퍼져 있을 때는 사실 중앙값이 조금 이제 그 대표값으로는 그시기하다라는 측면도 없잖아요. 있고, 중앙값 자체는 뭐 노골적인 그런 단점들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뭔가 좀 엄밀성에서 조금 떨어진다라는 단점이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죠. 그러니까 약간 준 대표값 같은 느낌이긴 하니까. 그래서
중앙값은 뭐 노골적인 평균처럼 그런 노골적인 어떤 단점이 있지는 않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대략적으로 구한 값이기 때문에 대표값으로서의 어떤 그 불리함은 미리 좀 안고 시작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최빈값 같은 것들은 솔직히 이건 좀 단점이 많이 커요. 예를 들어서 방학 때 읽은 권수를 조사해가지고 왔는데 정말 애들이 막 다양하게 읽었어. 한 10명을 조사해봤는데 너 몇 권 읽었어? 한 권이요? 너는 2권이요? 저는 3권이요? 너는 5권이요? 너는 6권이요? 7권이요? 8권이요? 9권이요? 했는데 어느 2명이 0권을 읽어가지고 온 거야. 그럼 최빈값이 뭐야? 빵이잖아. 그치? 그럼 우리 이 10명의 그 책 읽는 권수의 대표값은 0권인 거야. 최빈값에 의하면. 너무 좀 이건 억울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오염이 조금 극심할 수 있다라는 단점을 이제 최빈값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만 단독적으로 사용하지는 않긴 해요, 사실상. 좀 리스크가 많이 크기 때문에. 뭔지 알겠어? 그리고 최빈값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재미난 게 그 2개 이상이 이제 같은 그러니까 공동 1등이면은 그 2개를 모두 다 최빈값이라고 대표값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2권이 3명, 3권이 3명, 나머지는 이제 한 권, 이렇게 한 명씩만 이렇게 분포되어 있다고 한다면은 2권이랑 3권이 동시에 모두 대표값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특징도 있고 공동 1등은 공동 1등으로 잘 처리를 해줍니다. 모두가 다 한 권씩, 모두가 다 이제 한 명씩 배치가 되어 있다. 이때는 최빈값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해요. 그러니까 한 명씩만 배치되어 있는, 모두가 다 똑같은. 그럼 전부를 다 최빈값이라고 하는 건 좀 그렇지 않겠지. 그래서 한 권 읽은 사람도 한 명, 2권 읽은 사람도 한 명, 3권 읽은 사람도 한 명, 4권, 5권 이것도 전부 다 한 명이라면 일단 최빈값이 없다라고 해요. 근데 이렇게까지 막 까다롭게 문제를 출제하는 그런 경향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알아는 두십시오. 바이블에 일단 정리가 되어 있긴 하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보면서 끄덕끄덕 해주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중앙값에 대해서도 조금 이야기할 게 하나가 더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하나, 둘, 실제 예시를 가지고 1, 2, 3, 4, 5. 자, 중앙값을 이야기할 때는 당연히 작은 것부터 큰 순서대로 쫙 오름차순으로 정리하는 게 보다 보기 좋겠죠, 그렇죠? 자, 여기서 중앙값은 누굽니까? 3이겠죠? 근데 여기에 만약에 하나가 자료가 더 추가가 된다면 그럼 그때는 뭐라고 하는 게 좋을까요? 본능적으로 여러분은 뭐라고 하고 싶어요? 3이랑 4 공동? 그럴 수도 있죠. 상관없어요. 또는 3.5. 네, 맞아요. 이렇게 짝수가 될 때는 딱 정확하게 정 가운데 있는 값이 없잖아. 그래서 요 중에 가운데 있는 아이 두 녀석의 평균, 그 두 아이의 평균을 중앙값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말 그대로 중앙. 아무것도 없어도 진짜 중앙에 있을 법한 아이, 그 아이를 중앙값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홀수일 때는 그냥 중앙에 있는 값이 하나로 존재할 텐데 이게 짝수 개수일 때는 2개가 선택이 될 테니까 그 2개의 중앙에 있는 값, 이 2개의 평균이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다. 라는 얘기가 이제 여기에 쭉 적혀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들은 한번 읽어보시면서 파악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바이블 포인트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최빈값도 아까 1번, 2번 둘 다 얘기했었죠. 자료의 값 중 도수가 가장 큰 값이 1개 이상 있으면 그 값이 모두 최빈값이다. 예를 들어서 이제 2권 읽은 사람이 3명, 3권 읽은 사람이 3명, 나머지는 다 1명씩이다. 그러면 2권, 3권이 모두 다 최빈값이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가 각 자료의 값이 모두 다르면 최빈값은 없다. 전부 다 1명씩 있다 하면은 그 모두를 다 최빈값이라고 하는 건 조금 곤란하니까 그거는 이제 할 수가 없고. 근데 이제 이렇게 또 질문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선생님, 그럼 모두 다 2명씩 배치되어 있으면 그럼 어떡합니까? 그럼 그 자료가 이제 2명. 그럼 1명씩 있는 거는 아니니까 일단 최빈값이 없다라고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럼 얘네가 다 공동 1등이니까 그럼 최빈값은 전부입니까? 일단 정의대로라면 전부이긴 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최빈값이 전부냐 아니냐라는 것을 그런 상황이 현실적으로 있지도 않을 것이고요. 거의 대부분. 그리고 이제 그런 걸 가지고 물어보지도 않으니까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일단 정의로서 따진다면, 설정상으로 따진다면 전부가 다 최빈값이겠네요. 다 2명씩 배치되어 있다면. 어쨌든 이거나 저거나 아닌 상황이긴 하니까요. 자, 그래서 밑에는 개념 구분이 있다가 한번 여러분들이 문제를 쭉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대표값에 대해서는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 산포도. 자, 여기 산 위에다가 뜻을 하나 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산은 흩어져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흩어져 있다. 약간 너네가 알고 있는 산에 뭐가 있을까? 산이 조금 어려운 한자이긴 하죠. 산. 너네가 알고 있는 단어 중에 산이 사용되는 게 뭐가 있지? 북한산 이런 거 말고요. 이거는 산이고, 흩어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 너는 발산 이런 거 잘 모르잖아. 아나요? 발산한다. 뭔가 좀 펑 하고 퍼져나가는 이런 거 발산한다고 하더라고.
또 뭐가 있지? 산. 군대에서는 뭐 산계 뭐 이런 용어들을 또 쓰긴 해요. 막 이렇게 전원 산계하여 뭐 흩어져서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데 근데 그런 거 말고는 떠오르는 게 없어. 뭐가 있지? 아무튼 이 산이라는 건 좀 어려운 단어니까 잘 기억하세요. 산은 흩어져 있다라는 소리. 흩어져 있다. 그리고 포도는 뭡니까? 먹는 거 말고 산포라는 것 자체가 흩어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 산포가 흩어진. 약간 포가 그 분포할 때 그 포예요. 포지션의 포 아니고 그건 영어고 분포할 때 포. 그래서 이제 산포 하면은 흩어져서 있는 그런 거를 말하는 거. 도가 이제 정도할 때 그 도입니다. 그래서 산포도를 뜻을 해석하자면 흩어져 있는 정도라는 소리. 흩어져 있는 정도. 흩어져 분포되어 있는 정도. 산포도가 뭐냐? 흩어진 정도. 이렇게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산포도가 뭐냐? 흩어진 정도. 그래서 우리가 대표값으로서 세 가지가 존재했듯이 산포도도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그중 하나가 분산, 그중 또 나머지 하나가 표준 편차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조금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지금 벌써 배운 용어가 7개야. 자, 대표값. 대표값에는 평균, 그 다음에 중앙값, 그 다음에 최빈값 이렇게 세 가지가 존재하고요. 이때 우리가 여기서 어쩔 수 없이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아무래도 평균이긴 합니다. 아무래도 평균. 그런 상태에서 이제 물어보는 문제가 종종 자, 우리가 평균을 자주 쓰는데 이미 전제야. 평균을 자주 쓰는데 평균을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상황엔 뭐가 있을까? 그때 무엇을 써야 될까?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균을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상황? 그러면 하나의 값이 단독으로 좀 이렇게 툭 튀어나가는 그런 상황이 존재한다면 평균으로 사용하기 어렵다.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그때는 중앙값이나 최빈값을 사용하면 되는데 보통은 중앙값이 조금 더 최빈값보다는 오류 발생 가능성이 낮으니까 중앙값을 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 이 대표값이랑 같이 좀 대응이 되는 값으로 산포도가 있는 겁니다. 이 산포도에는 두 가지 값이 있는데 하나가 분산이고요. 하나가 표준 편차입니다. 자, 이 둘 중에 뭐가 중요하냐? 둘 다 중요합니다. 사실 이 표준 편차나 분산이나 서로 다른 건 아니긴 해요. 왜냐? 이게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표준 편차가 분산의 양의 제곱근이거든요. 그냥 루트 분산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분산이나 표준 편차나 동일한 걸 지칭하는 것이긴 합니다. 그래서 분산과 표준 편차가 산포도의 두 종류인데 그냥 표준 편차는 분산의 어떤 그냥 양의 제곱근이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런 궁금증이 생기죠. 아니 얘네들은 뭐 그래 서로 간에 뭐 장단점을 좀 이렇게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구조라면 얘는 그냥 뭐 단순히 이런 계산인데 뭐 작게 줄이는 거? 뭐 이거 말고는 뭐 크게 대단한 그런 역할이 있냐, 뭐 의미와 가치가 있냐 좀 궁금하지 않아요? 그쵸? 뭐 갑자기 내가 여기서 자 그러면은 뭐 나도 산포도에서 하나 더 만들어야지. 자 그러면 산포도에서 하나 뭐 예를 들어 뭐 상호 분산 막 해놓고서 상호 분산은 뭐냐면 분산에다가 나누기 10을 한 거야. 값 줄였으니까 좀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상호 분산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자 뭔가 의미가 있으니까 표준 편차라는 걸 다뤘겠죠? 분명히 이 양의 제곱근이 뭔가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 거야. 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언제 배우냐면 고등학교 선택 과목에서 확률과 통계. 이 통계 파트에서 이 표준 편차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를 정확하게 배웁니다.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은 아 표준 편차가 뭔가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배우는구나까지만 알아두시면 돼요. 나중에 저 표준 편차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분산을 쓰지 않고 표준 편차를 쓰게 돼요. 알겠죠? 네, 오케이. 지워도 될까? 자, 그럼 오케이. 일단 알겠어. 뭐 얘네들의 포지션이 뭔지는 이제 알겠고, 자, 그럼 분산은 도대체 뭐냐? 자, 분산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분산은 편차의 제곱의 평균. 그냥 이게 분산의 정의예요. 분산이 뭡니까? 편차의 제곱의 평균입니다.
편차의 제곱의 평균입니다. 자, 여기서 조심하실 건 이 편차가 이 표준 편차를 지칭하는 거 아닙니다. 편차가 표준 편차 지칭하는 게 아니라 편차는 다른 거예요. 편차는 다른 놈이야, 다른 놈. 그럼 편차가 무엇이냐? 편차는 삼포도에서 나온 녀석이 아니라 분산을 구할 때 필요한 녀석이에요. 자, 그럼 편차는 무엇인가? 편차? 편차라는 것은 자료의 값에서 평균을 뺀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뭐 알맞은 곳에다가 정리를 잘 해두십시오. 편차는 자료의 값에다가 평균을 뺀 거다. 그냥 여기 위에다 쓸 거예요. 그러니까 자료의 값에서 평균을 뺀 것들을 전부 제곱할 거야. 자료의 값에서 평균을 뺀 그 편차를 전부 제곱할 거야. 그것들을 평균 낸 거. 그게 분산이라는 소리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 계산 과정이 조금 지저분하고 복잡하고 좀 짜증날 수는 있지만 뭐 하는 게 그리 어렵지는 않아 보이죠, 그렇죠? 네. 여기까지만 일단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값으로는 세 가지가 있었다. 하나는 평균, 또 하나는 중앙값, 또 하나는 최빈값. 평균은 단점이 있었다. 하나 툭 튀는 녀석 때문에 평균이 오염될 수 있다라는. 그럼 그때는 뭘 사용한다? 중앙값을 사용한다. 그리고 그것에 대응되는 것으로 대표값에 대응되는 것으로 산포도라는 것이 존재한다. 산포도라는 것은 흩어져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흩어져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산포도에는 몇 가지가 있느냐?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뭐냐? 분산. 또 다른 하나는 표준 편차다. 표준 편차는 뭐냐? 분산의 양의 제곱근이다. 그럼 그걸 왜 배우냐? 나중에 중요하게 써먹을 거니까. 그럼 내가 지금 그걸 알아도 되냐 모르냐? 아냐 모르냐? 알 필요가 없다. 좀 어려운 얘기니까 고등학교 때 가서 배우시면 된다. 그럼 분산은 무엇이냐? 정의가 편차를 제곱한 걸 평균 낸 거다. 그럼 편차는 도대체 뭔데? 편차는 자료의 값에서 평균을 뺀 것을 편차라고 한다. 그러다 보니까 자료의 값에서 평균을 뺐다라는 걸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세요. 자, 상상 한번 해보자. 자료의 값에서 평균을 뺐어. 자, 뺐어. 뭔가 자료의 값이 있고 평균이 있고 뺐어. 뭐가 있겠지 값이. 또 자료의 값에서 평균을 뺐어. 뭐 있겠지. 뭐 어떤 건 양수로 나오고 어떤 건 음수로 나오고 어떤 건 또 양수로 나오고 음수로 나오고 영어로 나오는 것도 있겠죠. 자료의 값이랑 평균이랑 또 우연히 같은 상황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막 나올 거야, 그렇지? 평균 기준으로 해서 자료값이 막 이렇게 흩어져 있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뭔가 플러스 2, 마이너스 1, 0, 플러스 3, 마이너스 5, 0,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막 자료가 막 이렇게 있겠지. 자, 근데 얘네들을 다 제곱 전부 다 제곱을 해보세요. 그럼 양수든 음수든 할 거 없이 전부 다 제곱이 되니까 다 양수로 올라가겠지, 그치? 자, 평균 기준으로 위아래로 이렇게 있었던 것에 편차를 내보면 땅 이렇게 찍혀 있었을 텐데 전부 싹 다 제곱하니까 다 올라가는 거야. 전부 다 양의 값으로 쫙 세팅된 거죠. 자, 이거를 평균 냈어. 자, 그러면 얘네가 제곱이 되어버렸으니까 전부 다 양수로 되었고 또 그 편차가 뻥튀기가 뻥 하고 된 거지, 그치? 더 많이 벌어졌단 말이야. 자, 그런 상태로 얘네들을 쫙 평균을 내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얘네가 적게 흩어져 있으면 이 분산값이, 그러니까 이 평균 주변에 오밀조밀하게 이렇게 모여져 있으면 이 값이 어떻게 되겠어? 더 작겠지. 근데 얘네가 막 이렇게 막 흩어져 있어. 그러면 이 계산한 결과값이 어떻게 되겠어? 커지겠지. 그래, 그러니까 이 분산이 산포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야. 이것까지 같이 거기다 적어주세요. 그러니까 분산이라는 것이 당연히 그러하기 때문에 산포도의 역할을 담당할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다. 절반 왔어요, 우리 지금. 벌써 절반을 했다, 절반. 난 물 마셔볼 테니까 잘 쓰고 있어. 응? 이해를 해야 돼. 산포도에는 분산이 있고 이게 아니라 왜 분산이 산포도일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을 그걸 이해하는 게 그게 공부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내용 한번 세밀하게 한번 공부해 볼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각각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성질들과 조금 더 우리가 추가적으로 학습해야 되는 그 용어들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첫 번째 편차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아까 전에 편차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 평균이 이렇게 딱 존재하고, 그래, 그리자. 자, 평균이 이렇게, 이 평균이 아니에요, 평균. 그럼 이제 값이 뭐 실제 값이 뭐 이런 식으로 있겠죠? 너무 밑에 맞나? 아무튼 자, 이런 식으로 있을 거야. 자, 그러면 얘네들을 평균 낸 게 지금 이 라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거 초등학교 때 배웠어요. 자,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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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개 있으면 이거 평균이 얼마야? 설마 9 더하기 9 더하기 9 더하기 13 해가지고 4로 나누고 그러고 있으면 안 돼요. 이 13개한테 야, 넌 너무 욕심쟁이다. 좀 하나씩 좀 줘봐. 그래서 하나를 똑 떼서 여기에 쿵, 하나를 똑 떼서 여기에 쿵, 하나를 똑 떼서 여기에 쿵 하면 얘 3개 뺏겼죠. 얼마가 됐어요? 10이 되었죠. 나머지는 하나씩 받았죠. 얼마가 됐어요? 10이 되었죠. 아, 평균은 10이겠구나. 그죠? 우리 이렇게 구하는 방법도 배웠거든요, 그때? 전부 다 더한 다음에 나누기 4를 하는 거 말고 큰 놈한테서 작은 놈한테 조금씩 떼어주자. 그렇게 해서 잔잔하게 맞춰주고 난 다음에 계산을 하든 아니면 그걸로만 평균을 구하든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때 그 방법을 알아냈어. 그래서 우리가 그때 평균이 갖고 있는 어떤 뭐랄까 의미? 역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파악했었냐면, 아, 평균이라는 건, 예를 들어 평균이 90점이라는 건 내가 막 점수들이 막 무슨 85점도 있고 80점도 있고 100점도 있고 95점도 있고 그러겠지만, 많은 것에서 적은 것에다가 점수를 보정을 그렇게 이제 보완을 해주게 되면 내가 평균이 90점이라는 것은 그냥 모든 과목들을 전부 다 90점을 맞은 것으로 간주되어도 괜찮겠다라는 것과 똑같은 거잖아. 자, 그러면 이게 평균 라인이라면 큰 놈에서 작은 놈들한테 막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주고 받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 여기에 남은 그 잉여 부분이랑 여기에 부족한 그 부족분이랑 서로 어떻게 써요? 어떻게 써? 어떻게 해야 여기가 평균이 될 수 있었을까? 평균보다 위에 있는 이 잉여분과 평균보다 아래에 있는 이 부족분이 서로 어땠었겠어? 같았었겠지, 그치? 그렇지 않겠어요? 서로 같았을 거야. 같았으니까 여기 있는 것들을 똑 떼서 여기 밑에다 줘가지고 이 라인이 만들어졌었던 거겠지. 우리 초등학교 때 했었던 게 그거잖아. 13에서 3개 빼가지고 하나씩 줘가지고 10 라인을 맞췄던 게 지금 이 상황이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평균보다 위에 있었던 그 잉여 부분이랑 평균보다 아래에 있었던 그 부족 부분이랑 서로 크기가 같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부족한 걸 완전히 메꿔서 채웠으니까 이 라인이 평균으로서 작용할 수 있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자, 여기까지 나 이해됐다? 손 살짝.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 자료의 값에서 평균을 뺀다라는 게 편차라고 했잖아. 그럼 분명히 요만큼의 값의 차이가 편차였을 거야. 얘는 그냥 이 라인에 있었으니까 그냥 얘는 편차가 0이었겠지. 얘는 이만큼 음수가 됐겠지. 뭐 예를 들어 얘가 플러스 3이라고 한다면 얘는 뭐 마이너스 1? 뭐 이런 느낌으로 얘도 이거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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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만큼이 각각 다 음수의 편차를 갖고 있었을 거야. 얘는 양수의 편차, 양수의 편차, 양수의 편차를 갖고 있었겠지, 그치? 자료의 값에서 평균을 뺀 거니까. 근데 너네가 아까 뭐라 그랬어? 위에 있는 잉여 부분을 다 합친 것과 아래에 있는 부족 부분을 다 합친 거랑 서로 어떻다고? 또이또이하다고. 자, 그러면 편차들의 합이 어떨 수밖에 없을까? 0일 수밖에 없겠죠. 네, 이게 편차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편차의 합은 편차의 합은 0이다. 당연한 거야, 이거. 당연한 거. 여러분들이 이미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공부했었던 얘기입니다. 평균이 그때 처음으로 나오죠. 편차의 합은 0이다. 왜 그럴 수밖에 없냐? 위에 있는 잉여분과 아래에 있는 부족분이 서로 같을 것이기 때문에, 쌤쌤일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플러스 편차와 마이너스 편차가 다 같이 계산되면 또이 0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바이블 보시면은 편차하고서 이제 2번 편차의 성질 해놓고 노란색 형광펜으로 유일하게 쫙 하고 채워져 있는 게 바로 편차의 합은 0이다 라는 소리입니다. 근데 이건 외우는 게 아니야. 편차의 합은 0이구나가 아니에요. 0이겠지, 0일 수밖에 없어, 이렇게 납득과 공감을 하셔야 되는 거야.
그럼 니은과 디귿이 얼마나 그 당연한 얘기가 써져 있는지 봅시다. 평균보다 큰 별량. 별량이라는 건 자료의 값을 말해요. 혹시 모르면은 그 위에다 살짝 적어두세요. 별량이라는 것은 자료의 값을 뜻한다. 평균보다 큰 별량의 편차는 양수이고, 당연히 자료의 값에서 평균을 뺀 것이 별량이 자료의 값이 더 크다면 양수가 나오겠죠. 자료의 값이 평균보다 더 작다면 그럼 그때는 음수가 나올 거고, 그치? 이번 너무 당연한 얘기였어요. 니은은. 자, 디귿. 편차의 절대값이 작을수록 별량은 평균에 가까이 모여 있고, 편차의 절대값이 클수록 별량은 평균에서 멀리 떨어져. 아니 당연하지, 그치? 자, 평균이랑 멀리 떨어져 있는 게 당연히 그 편차가 더 큰 놈이고, 평균이랑 가까이 있는 놈이 당연히 그 편차가 더 작은 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절대값이 작고 크고에 따라서 더 멀리 떨어져 있냐 아니면 더 가까이 붙어 있냐, 뭐 이거는 우리가 기하적으로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선 모르는 거 없으실 거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분산과 표준 편차 개념 3. 자, 분산의 정의가 아까 뭐라 그랬죠? 편차의 제곱의 평균. 자, 분산 정의 쫙 뒤에 보시면 즉 하고 나와 있는 부분 밑줄 쫙. 편차의 제곱의 평균. 편차의 제곱의 평균. 내가 그래서 나중에 불시에 자, 분산이 뭐라고 했는데 편차의 제곱의 평균 이거 안 나오면 안 됩니다. 편차의 제곱의 평균 꼭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다시, 분산은 뭐라고? 편차의 제곱의 평균. 근데 이걸 텍스트로만 외우지 말고 의미를 이해해. 편차 구하고 그걸 제곱하고 걔네들을 평균 낸 거, 그게 분산이겠구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산포도의 역할을 담당하겠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더 오래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표준 편차는 뭐다? 분산의 양의 제곱근 루트 분산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표준 편차는 사실상 분산을 구할 수만 있으면 그냥 뭐 보너스에 해당하는 거예요. 보너스 바로 구할 수 있는, 루트만 씌워주면 돼요. 자,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개념 코코 1번에 평균, 편차, 분산, 표준 편차 이 4개를 각각 구해보도록 합시다. 이미 답이 다 써져 있긴 하지만요. 네. 평균, 편차, 분산, 표준 편차 이렇게 4개의 값을 직접 구해보세요. 결국 분산은 편차를 먼저 구하고 그걸 제곱한 걸 평균 내야 되는 것이니까 편차를 구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편차를 상세하게 잘 구하신 다음에 그걸 이용해 분산을 구해보십시오. 9, 7, 5, 7 9, 7, 5, 7 숫자가 되게 협조적으로 잘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평균을 구하기, 두 번째 편차 구하기, 그다음 세 번째 편차를 제곱한 걸 먼저 쫙 써주셔야 3번인 분산을 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4번 표준 편차 구하기. 좀 이따 같이 풀어볼게요. 일단 먼저 여러분들이 스스로 풀어보십시오. 다신 분들은 뭐 밑에 있는 문제 더 풀어보고 계셔도 됩니다. 자,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평균부터 먼저 구해야 됐었죠? 자, 평균 우리 아마추어처럼 이거 다 더한 다음에 나누기 4하고 있으면 안 돼요. 물론 그게 기본이긴 해요. 그렇게 문제를 푸는 것도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준비는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딱 보자마자 2개 줘서 2개 받으면 7777 완성될 것 같죠? 네, 그래서 평균은 7입니다. 자, 편차는 어떻게 될까요? 자, 편차는 난 이 위에다가 그냥 쓰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편차가 얼마일까? 편차 얼마예요? 2. 얘는요? 0. 얘는요? 마이너스 2. 얘는 0이 되겠죠. 자, 그럼 우리는 이 편차가 중요한 게 아니라 편차의 제곱이 중요한 거니까 편차의 제곱들을 한층 더 위에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얼마예요? 4, 0, 4, 0. 자, 우리는 이 4, 0, 4, 0이라는 이 4개의 평균을 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분산이 되겠죠. 4, 4 2개 더하니까 8. 그걸 나누기 4 하니까 편차는 아까 여기 위에 썼으니까 패스하고 분산은 얼마? 분산은 얼마? 2가 되겠죠. 자, 그 다음 표준 편차는 루트 2라고 써주시면 되겠다. 별로 어렵지 않죠? 네, 그래요. 그러니까 분산과는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 더.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직 이유를 몰라도 돼요. 왜 그렇게 구하는지 아직 이유를 몰라도 상관없어. 이건 역시도 고등학교 올라가서 배우는 그 확률화 통계에서 분산을 구하는 또 다른 방법을 소개를 해주는 걸 내가 여러분들한테 살짝 그냥 알려드리려고. 그냥 이거는 공식으로만 알아두세요. 이걸 여러분들이 지금 이 나이에 증명을 할 수는 없으니까 공식으로만 알아두시고, 아, 이게 나중에 우리 고등학교 올라가서 배우는 확률과 통계라는 파트에서 공부를 하는구나 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우리 아까 전에 분산이라는 걸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도 구할 수 있냐면 재평평제로 구할 수 있습니다. 재평평제. 이거 도대체 무슨 말일까? 재평 빼기 평제인데요. 재평평제. 자, 다시 뭐라고? 재평평제. 다시 뭐라고? 재평평제. 다시 뭐라고? 다시? 왜 얘기하냐? 다시? 재평평제. 다시? 재평평제. 얘기해. 재평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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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재평평제. 자, 재평평제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 것을 말합니다.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 거예요. 제곱의 평균이라고? 제곱의 평균이 뭔데? 얘네들을 다 제곱한 것의 평균. 그걸 하라고? 일단 한번 해보자. 일단 자, 다 제곱한 거 얼마야? 얘는 81, 그 다음 얘는 77, 49, 그 다음 5, 25, 77에 49. 자, 이거 다 평균 한번 해보자. 벌써 하기 싫어. 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 됩니다. 1, 9, 일단 1 올라가고 5, 9, 그럼 2 올라가고 4, 2 올라갔어, 2 올라갔어. 자, 그 다음에 이거 8, 그럼 1, 0, 4, 2, 4 얼마지? 벌써 까먹었어. 자, 잠깐 4, 2, 4, 8, 10, 오케이, 2, 204 204야, 204. 오케이. 자, 204의 평균 내보면 얼마야? 4 하니까 51. 네, 51입니다. 제곱을 평균 낸 거. 각각의 자료들을 제곱해서 평균 낸 게 51이에요. 자, 평균이 아까 얼마가 썼지? 평균 아까 7이었었죠, 그렇죠? 7. 평균을 제곱한 거 얼마야? 49지. 51에서 49 빼면 얼마야? 2 나왔지? 아까 분산. 오케이?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것으로도 우리가 분산을 구할 수 있어요. 근데 딱 보시면 우리가 배운 게 더 편해요? 아니면 지금 알고 난 게 더 편해요? 아까 배운 게 훨씬 편하죠? 근데 그런 상황도 있고 이게 100배, 1000배 더 편한 상황도 있습니다. 그 문제 상황에 따라서 이게 더 좋을 때도 있고 저게 더 좋을 때도 있는데 우리가 하나의 방법만 알고 있으면 이때나 저때나 계속 이 방법으로만 써야 되잖아요. 두 가지 무게를 갖고 있으면 이때는 이게 더 편하면 이걸로 쓰시고 저때 만약에 저게 더 편하면 저 방법을 쓰시면 되죠. 그래서 언제 편할지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직접 경험을 해보시길. 전혀 안 쓰고 문제를 풀어나가실 수도 있고요. 그래도 상관없긴 합니다. 근데 알고 계시면 언젠가 여러분들이 이때 한번 써먹어보면 괜찮겠는데? 라고 생각이 드는 타이밍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때 한번 써먹어보십시오. 그때를 위해서 살짝 저장만 해놔. 재평평제.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다.
근데 여기서 이런 식으로 좀 하소연하는 친구도 있어요. 선생님 그 재평평제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자 어느 날 가끔 평제재평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를 해요. 헷갈려 죽겠어요. 그래도 사실 상관없어요. 분산이 음수가 나올 리는 없잖아. 너네가 뭔가 계산했는데 재평평제든 평제재평이든 뭔가 음수가 나왔어. 그럼 니는 거꾸로 계산한 거야. 그럼 계산만 잘했다면 너네는 거꾸로 계산한 거야. 원래 재평평제를 해야 되는데 평제재평을 했나 보지. 그러면 반대로 뒤집어서 다시 잘 계산해보세요. 그럼 이제 그게 정답일 테니까. 알겠죠? 선생님 저 계산했는데 마이너스 7 나왔는데요? 그럼 7의 가능성이 100%야. 그렇죠? 7이 답일 가능성이 100%죠. 지가 거꾸로 계산해가지고 마이너스 7이 나왔다는 거니까. 아무튼 그걸 너무 그렇게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는데 아무튼 간에 몰라도 되지만 알아두면 언젠가 써먹을 수 있는. 언제 우리가 공부한다? 고등학교 2학년 때 공부한다. 자 그러면 뭐 필요한 얘기들 다 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용어에 대한 이야기 하나만 살짝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3코드에서 할 이야기예요. 자 분산은 어떻게 두고 할 수 있다고 했지? 재평평제. 다시 뭐라고? 재평평제. 이거 잘 외우는 팁 알려드릴게요.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말고 재평평제 그거 외우려고 생각도 하지 마. 재평평제 그냥 이거 속는 셈 치고 딱 100번만 말해봐. 그럼 무조건 외워.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화학 같은 거 공부하다 보면은 원소기호 같은 거 외워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원소기호 외워야 되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외우고 싶어서 외우려고 하니까 안 외워지는 거. 이거 그냥 외우시면 돼요. 어떻게? 그냥 말해. 입이 익숙해지면 됩니다. 입이.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어렸을 때 자주 불렀던 노래, 동요 이런 것들. 아니면 너네가 푹 빠져서 들었었던 뭐 최애 가수의 노래. 이거 가사 외우고 싶었나요? 이거 가사 외우고 싶었어요? 아니야. 이거 외울 생각 없었을걸? 너네 그냥 좋아하니까 들었을 거야. 그냥 자주 따라 말하고 싶었던 것 뿐이죠. 그쵸 올라프? 네? 그쵸 프라미스? 뭐 그런 느낌이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가사를 외우려고 외운 게 아니라 외워진 거야. 내가 하도 많이 말하다 보니까 그런 느낌으로 외우신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그래서 뭐 화학 원소 같은 것들도 그 원소가 이렇게 있잖아. 무슨 뭐 너네 다 그 학원에서 뭐 알려주신 방법들이 다 다르시겠죠? 그래서 뭐 그 방법대로 이제 뭐 외우시기도 하실 텐데 그냥 계속 쳐다만 보세요. 그리고 계속 말해. 수소, 헬륨, 리튬 하면서 나름대로 앞글자만 따가지고 리듬을 붙여가지고 노래 가사를 만든다든지 그러면 그냥 한 하루도 아니야. 그냥 1시간 동안 그냥 미친 사람처럼 계속 중얼중얼거리고만 있어. 1시간만 투자해. 그럼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6년이 편합니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계속 써먹으니까. 그래서 1시간만 그냥 계속 읽으시면 머릿속에 탁 박혀버려요. 그 다음부터 절대 안 까먹어요. 마치 노래를 외웠듯이. 그렇죠? 네, 자 어쨌든 뭐 하려고 했지? 아 맞다. 자 여기에서 이제 고르다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셀렉트 아닙니다. 고르는 거 아니에요. 그 고르다가 아니라 여러분들 그 고른 상태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뭔가 이렇게 잔잔한 그 고르다, 그쵸? 그 고르다인데 이 고르다라는 것이 이제 뭔지를 여러분들이 자꾸 헷갈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들 갖고 있는 그 느낌 맞습니다. 고르다라는 건 뭔가 이렇게 평평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평평한 상태. 자 그러면 분산이 클 때 고를까 분산이 작을 때 고를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맞춰야 되는 상황이 이제 문제 상황에서 주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분산이 5인 것과 분산이 7인 것 이 둘 중에 무엇이 더 고른 분포를 띠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여러분들 그거에 대해서 답을 맞춰야 된단 말이에요. 고르다라는 의미를 알고 있지만 이걸 가지고 답을 맞추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서 그래요. 자 그래서 내가 두 개의 예시를 들어볼 테니까 어떤 게 더 고른지 한번 맞춰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A라는 그룹, B라는 그룹이 있어요. 자 A라는 그룹은 10, 20, 30, 40, 50 이렇게 점수 분포가 10, 20, 30, 40, 50으로 형성되어 있고 B라는 녀석은
45, 50, 45, 50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47, 48, 49, 50, 51, 52 이렇게 일씩 차이로 표현되어 있다고 합시다. 자, 뭐가 더 고를까요? A가 더 고른 상태일까? B가 더 고른 상태일까? 이 정도는 맞춰볼 수 있지 않아요? 점수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게 더 고른 상태일까요? 일단 이건 쉬운 문제야. 괜찮아. 소신껏 말해봐봐. 자, 뭐라고 생각해요? A야, B야? 내가 아니지. 진짜 다 B라 생각하세요? 네, 오케이. B가 더 고른 상태입니다. 뭔가 그들의 차이가 별로 그렇게 크게 나지 않고 잔잔한 상태죠, 그쵸? 분명히 여러분들 고르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 자, 그런데 (10점) (20점) (30점) (40점) (50점을) 맞은 학생들의 분포를 여기에다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는 10점 1명, 20점 1명, 30점 1명, 40점 1명, 50점 1명을 맞았어요. 자, 근데 B는요,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그냥 둘 이렇게 맞았다고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여기 B는요 0, 1, 총 10명이지? 그럼 여기는 1 말고 3, 4, 3, 0 이렇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0, 3, 4, 3, 0. 자, 누가 더 고른 상태일 것 같아요? A, B. 자, 벌써 얘기했다. 나뉘잖아, 그치? 자, 정답은 B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왜 그러면 이 표를 봤을 때는 A라고 생각을 바꿨는지를 가만 따져봤을 때는 아주 이쁘게 차이가 없거든. 거기 보이는 숫자가. 근데 이게 이렇게 써져 있다는 건 10점이 2명이고 20점이 2명이고 30점이 2명이고 40점이 2명이고 50점이 2명이라는 얘기 아니야? 그럼 얘네가 점수가 다 흩어져 있는 상태인 거야. 물론 그 점수들에 흩어져 있는 인원의 분포 상태를 보면, 자, 다시 뭐라고? 인원의 사람 수의 분포 상태를 보면 당연하게도 A가 B보다 더 고른 게 맞아요. 근데 우리가 사람 수를 통계내고 싶은 걸까? 여기서 말하는 자료라는 건 사람 수일까요? 아니죠. 점수죠. 그냥 이 점수를 맞은 사람이 2명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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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명일 뿐인 거야. 그래서 이 A라는 것을 우리가 점수로 나타내 보면은 10, 10, 20, 20, 30, 30, 40, 40, 50, 50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근데 이 B는 어때요? 20, 20, 30, 30, 30 20이 몇 개였지? 20이 3개였나? 20, 20, 20, 30, 30, 30, 30 4개, 40, 40, 40 자, 이렇게 우리는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입장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A랑 B 중에서 누가 더 고른 상태입니까? 누가 더 차이가 적어요? B가 더 차이가 적잖아. 네, 그래서 답은 B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표로 나와 있을 때는 표로 나와 있을 때는 자료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는데 자꾸 그 자료를 갖고 있는 인원수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고르다 안 고르다를 따지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죠. 우리는 인원의 분포가 고른지 안 고른지를 보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자료의 분포 상태가 고른지 안 고른지를 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10점, 20점, 30점, 40점, 50점의 인원들이 모두 동일하다라는 것은 도레미파솔 해서 그냥 계단식으로 다 흩어져 있다는 건데 얘는 0, 3, 4, 3, 0 하면은 없고 극단에 없고 요 평균 주변에 오밀조밀조밀 다 모여있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얘가 훨씬 더 차이가 적은 상태인 거죠. 얘는 차이가 요렇게 나는 상태인 거예요. 훨씬 좀 차이가 크죠, 그렇죠? 그래서 고르다라는 것은 우리가 언제나 이 통계에서 포커스를 두는 그 대상은 자료의 값이기 때문에
점수나 개수나 이런 자료의 값이기 때문에 오직 그것의 고른지 아닌지의 여부를 따져봐야 되는 것이고 절대 그 인원의 고르다를 따지지 않도록 유념하셔라. 그래서 이렇게 그냥 자료들을 쫙 하고 놨을 때는 여러분들이 잘 맞춰요. 아까 첫 번째 문제도 그렇고 이렇게 놓으니까 다들 B가 고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게 표로 정리되어 있어서 한마디로 우리가 그걸 뭐라고 불러요? 1학년 2학기 때 배웠죠? 무슨 표라고 합니까? 도수분포표. 도수분포표로 나와 있을 때는 거의 확실하게 반대로 찍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걸 특별하게 주의하셔라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 고르다라는 것은 분산이 어떤 상태를 고르다라고 할까요? 많이 흩어져 있는 상태 아니면 많이 우밀조밀 모여있는 상태? 모여있는 상태. 그럼 분산이 어떨수록 더 고르다? 분산이 어떨수록 작을수록 고르다. 분산이 작을수록 고르다. 고르다라는 용어 하나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산점도 볼게요. 근데 영어학원을 갖고 오라 했잖아, 그거는. 네? 그럼 갖고 와서 하면 되잖아. 근데 지금 1시 반인데 밥 먹고 하면 1시간 정도 걸리네. 열심히 했어요. 다 끝냈어, 그래서? 영어 아니요, 수학 숙제. 일단 원방을 네, 그놈의 원방이랑 도형 이동은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저번 주부터 받아가지고 지금 이번 주까지 완성을 못하는 게 말이 됩니까? 계속 반응 중인데? 그럼 말이 안 된다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어떤 사람한테는 하루치의 할당량인데 왜 너에겐 2주치 할당량이 되어야 합니까? 왜 남들보다 15배가 느려요? 그리고 그런 게 아무렇지 않으면은 그거야말로 더 큰 문제 아니야? 위기감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씩 웃으면서 뭐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한다는 게 그게 곧 차이예요. 그게 곧 경쟁력입니다. 그거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상당히 심각한 거예요, 지금 이건 상태가. 알겠어요? 가십시오. 자, 산점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 산도 흩어져 있다라는 의미를 나타내요. 점은 그냥 도트입니다. 도트. 점. 도는 그림도. 그래서 산점도. 흩어진 점들을 그려놓은 그림.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흩어진 점을 그려놓은 그림. 산포도랑 좀 헷갈릴만 하긴 하지만 그래도 뭐 의미를 명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뭐 전혀 안 헷갈리죠. 산점도 점이니까 당연히 이제 이 점 찍혀져 있는 이 그림이 떠올라야죠. 포도 알갱이 이렇게 떠오르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닌가 괜히 말했나? 좀 포도처럼 보이긴 해요, 그렇죠? 산점들을 보면 포도송이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래서 산포도 아닙니다. 산점도예요. 자, 이 산점도라는 건 무엇이냐면 그냥 그래프예요. 그래프. 그냥 x, y 사이의 관계를 순서쌍으로 하고 점 찍어 표현한 겁니다. 그냥 그래프야. 그래서 다른 게 없어. 그냥 그래프. 근데 이제 이 그래프가 하나는 이제 뭐 예를 들어 여기 나와 있는 대로라면 하나는 키, 하나는 앉은 키, 아니면 키와 몸무게, IQ와 뭐 학교 성적, 아니면 뭐 수학 시험 점수, 국어 시험 점수 이런 식으로 각각의 변수들에 맞는 어떤 통계 자료를 붙여놓고 그것들 하나하나를 순서쌍으로 갖는 점들을 찍어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산점도는 그냥 뭔가 표로 정리하기엔 좀 힘드니까, 좀 보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그걸 그림에다가 그래프 그리듯이 표현한 것에 불과합니다. 함수식을 그림으로, 그래프로 표현하듯이 이것도 그 어떤 자료의 분포를 이렇게 그냥 표가 아니라 그 그림에다가 기하학적으로 표현해 놓은 그래프에 가깝구나라고 생각해 주실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느냐? 자, 개념 콕콕을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오른쪽에 그 모눈종이 같이 이렇게 하나 나와 있는 거 있죠? 자, y축은 발 크기를 뜻하고요. x축은 키를 뜻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왼쪽에 있는 그 표를 바탕으로 오른쪽에 점을 한번 찍어 볼 거예요.
자, 키가 161cm고 발 크기가 240mm라고 한다면은 그럼 당연히 몇 컴마 몇에 찍어야 될까요? 키가 161이니까 161, 240에 찍으면 됩니다. 자, 161 쪽 먼저 봅시다. 161 그리고 이제 240 점 콩 파란색 점 미리 찍혀 있죠, 그렇죠? 자, 170에 260, 170 그다음 저 위에 260 콩. 그다음 165, 254. 자, 165 그다음 위로 쭉 올라가서 254 콩. 점만 콩콩콩콩콩콩 찍으시면 돼요. 이걸 우리는 산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치? 이게 산정도 끝이야. 이게 산정도구나. 네, 좋아. 자,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로 출제되는 부분들은 바이블 포인트, 별표, 바이블 포인트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항상 할 때마다 좀 고민이 깊습니다. 왜 고민을 하냐? 이걸 내가 먼저 알려드리기에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하고 생각하고 사고하고 실패하고 시행착오를 겪어볼 수 있는 그 기회들을 내가 앗아가는 것에 불과해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직접 부딪혀 보세요. 그런데 자기 혼자서 무질서하게 문제를 풀게 되면 계속 평생 비효율적으로 문제를 풀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x, y 사이의 관계식이나 아니면 어떤 관계가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어떤 특정 라인을 그어가면서 그 라인 안에 있냐 밖에 있냐 왼쪽에 있냐 오른쪽에 있냐라는 것을 이용해 훨씬 더 쉽고 빠르게 볼 수 있다라는 게 존재한다라는 것만 알아두십시오. 그러니까 오늘 수업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가야 되는 건 이런 형태의 문제를 풀 때는 쉬운 방법이 어떤 보조선, 선 같은 것들을 그려가면서 아니면 어떤 영역을 색칠해가면서 이런 보조선들을 그려가면서 문제를 푸는 매우 좋은 방법이 있다. 혼자 막 맨땅에 헤딩하듯이 뭐 정말 무식한 방법으로 하나하나 일일이 우리가 체크를 하면서 문제를 풀고 있다면 그건 좀 이상한 거니까 유념해 주셔라 라는 것만 딱 메시지 남기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그게 존재하니까 뭔가 좀 좋은 방법들을 항상 생각해 가면서 산점도에 관련된 문제들을 풀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알겠죠? 먼저 좀 해주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하는 게 그래도 더 사고력 신장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자, 일단 상관관계. 이 상관관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두 개의 변수에 대응되는 그 결과가 뭐 예를 들어서 시험 점수? 시험 점수는 상당한 개연성을 갖고 있긴 한데 뭐 예를 들어 국어 점수, 영어 점수, 뭐 수학 점수, 과학 점수 좀 뭔가 비슷한 것들 있잖아요. 뭐 아니면 국어 점수, 사회 점수 뭐 이런 것들 아니까 안 비슷한가? 아무튼 뭐 이런 것들이 서로 어느 정도 좀 개연성을 갖고 있긴 하잖아, 그렇지? 뭐 국어 잘하는 놈이 사회 잘하고 뭐 영어 잘하고 뭐 수학 잘하는 놈이 뭐 과학 잘하고 약간 뭐 이런 개연성을 좀 갖고 있죠. 네, 그래서 실제로 그러한 점수들을 가지고 내가 분포 상태를 조사하여 산점도로 나타내 본다면 그럼 그때 분명히 뭔가 그 그림이 무질서하게 그려진다기보다는 이렇게 그려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약간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그런 느낌, 이런 느낌으로, 그렇죠? 이걸 우리가 양의 상관관계라고 합니다. 둘이 상관관계가 있는데 하나가 증가하면 다른 하나도 같이 함께 증가하는 그런 상관관계. 이걸 양의 방향으로 올라간다. 이 기울기 생각하시면 돼요. 기울기. 우리 1참수 배웠잖아요. 1참수. 1참수 이거 기울기 이거 뭐야 이거? 기울기가 어떨 때가 이렇게 그려져? 양수일 때 이렇게 그려지는 거. 음수일 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양의 상관관계라고 이야기한다. 자, 그런데 또 어떤 것이 있을까? 뭐 예를 들어서 왜? 그래서 위에다 올려놔. 할당량. 여기 있어. 아이. 어떻게 잡았지? 자, 여기. 하나 다시 여기다 놔. 안 나와. 여기는 안 나와. 괜찮아. 뭐 한번 인사하고 가. 무간다 친구한테. 거절이 안 했어. 자, 뭐 얘기하려고 그랬지 근데? 이 궁금한 좀 살려줘. 알려줘. 나 뭐 얘기하고 있었냐? 그 양의 네. 양의 상관관계, 음의 상관관계. 자, 그래서 아니야. 그 음의 상관관계가 그래서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음의 상관관계가 뭐가 있을까? 뭔가 하나가 늘어나는데 하나는 줄어들어. 그래.
헬스장 방문 횟수와 몸무게. 뭐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을 모아놨다고 하자. 다이어트 하려고 마음먹은 사람들을 모아놨어요. 근데 헬스장에 등록하고 나서 한 번 가고 안 가는 사람도 있죠. 근데 그냥 매일 꾸준히 이제 가는 사람도 있겠지. 자, 방문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운동을 많이 했다는 얘기니까. 그럼 몸무게는 점점 어떻게 될까요? 몸무게 변화량 점점 뭐 늘어나겠냐? 운동 열심히 했는데 줄어들겠지. 약간 그런 거는 이제 간 횟수가 많을수록 몸무게 변화량이니까 이제 그냥 몸무게 자체가 아니라 몸무게 변화량이니까 뭔가 이렇게 좀 떨어지겠지. 가면 갈수록 떨어지겠지. 또 다른 게 뭐가 있을까? 좀 경제적인 것도 있겠죠. 좀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자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대출 받는 금액이 많아지겠어, 적어지겠어? 적어지겠지. 뭐 이 정도까지는 이해가 가능한가요? 그렇죠? 이자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예금은 높아질 거야. 그건 무슨 상관관계? 양의 상관관계가 있겠죠. 근데 이자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대출 받는 금액은 줄어들 거야. 내가 빚 지면 이자를 더 많이 내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그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뭐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자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대출 받는 금액의 총량은 줄어들 수 있다.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음의 상관관계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이런 거는 어때요?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의 옥수수 생산량과 우리나라 사람들의 아니야 뭐라고 하지? 그래, 이렇게 하자. 키와 수학 성적 사이의 상관관계. 자, 키가 크면 클수록 수학 점수가 더 높은가? 그럼 작으면 작을수록 더 높은가? 아무 상관이 없죠. 그런 경우에는 이게 분포 상태가 어떤 식으로 나타날까? 이런 식으로 나타나겠죠. 약간 좀 가운데 좀 이렇게 뭐 좀 많이 밀집해져 있는 그런 느낌으로다가 약간 좀 이런 원형 같은 그런 형태를 좀 띌 거야.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거 원형 형태가 아니라 그냥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이것도 상관없어요. 대신 요거는 이제 양의 상관관계, 이거는 음의 상관관계. 요거는 양도 음도 아니고 가운데 막 이렇게 모여있어. 역시 이것도 아무 상관관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양의 상관관계, 음의 상관관계,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함께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 양의 상관관계랑 음의 상관관계는 또 강하다, 약하다라는 표현도 쓰기도 해요. 뭐가 더 강할까요? 더 뭔가 또렷하게 진짜 딱 이렇게 좁고 길쭉하게 생긴 거. 이게 좀 강한 상관관계겠죠. 약한 건 어떻게 되죠? 약한 상관관계가 있나 없나 의심스러울 정도로 뭔가 좀 이렇게 두툼해, 뭉툭하고. 좀 개연성이 약하다, 상관관계가 약하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강한 상관관계, 약한 상관관계까지도 같이 좀 공부를 해봤어요. 그 밑에 표로 다 정리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고. 알겠죠? 자, 개념 코크를 한번 볼까요? 자, 통합거리와 통합시간. 거리가 멀면 멀수록 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더 늘어날까요? 더 줄어들까요? 상관이 없을까요? 더 늘어나겠죠, 그렇죠? 지능지수와 머리카락의 길이. 자, 지능이 높을수록 머리카락이 더 긴가? 그럼 뭐 전 국민이 다 머리카락 기르고 다니겠죠, 그렇죠? 네, 이건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지면으로부터의 높이와 산소량. 지면으로 높으면 높을수록 산소량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 자, 일단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거.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중에서 어떤 거? 기역.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거.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거. 니은, 리을. 이 중에 더 강한 것은 니은. 상관관계가 없는 거. 디귿. 어떻게 판단하는지 알겠죠? 네, 여기까지. 자, 그래서 통계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 라는 걸 좀 느껴보시면 되고, 특히 개념사는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시면서 많은 경험들을 좀 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알겠죠?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생각을 좀 많이 해달라고 했죠? 이건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거야. 하나하나 내가 일일이 세는 게 아닐 거야. 늘 이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바라보시면 뭐라도 생각할 겁니다. 알겠죠? 네, 오케이, 여기까지.